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백창우. 이렇게 아무런 꿈도 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 가문 가슴에, 어둡고 막막한 가슴에 푸른 하늘 열릴 날이 있을 거야. 고운 아침 맞을 날이 있을 거야. 길이 없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대 그 자리에 머물지 말렴.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그 길 위로 희망의 별 오를 테니 길을 가는 사람만이 볼 수 있지. 길을 가는 사람만이 닿을 수 있지. 걸어가렴. 어느 날 그대 마음에 난 길 위로 그대 꿈꾸던 세상의 음악이 울릴 테니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이제부터 걸어갈 길 사이에 겨울나무처럼 그대는 고단하게 서 있지만 길은 끝나지 않았어. 끝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가 바로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인걸. 오늘은 안자숙 낭송가님께서 백창우의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를 낭송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생활하면서 끝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시나요? 한때 끝이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조금만 막혀도 끝이라 생각하고 피하거나 포기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든 되는 게 없었어요. 잠깐 넘어진 거라는 걸 모르고 아무렇지 않게 털고 일어날 줄을 몰랐죠. 그렇게 길 위에서 포기했던 수많은 순간들을 가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끝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언제든 또 찾아오겠구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살아가고 있네요. 정신없이 뛰다 보면 누구나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크게 상심하지 마세요. 그것이 승부를 결정하진 못하니까요. 그저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인사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막 달려가기 시작한 라디오 시인보호구역입니다. 라디오 시인보호구역은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FM 주파수 89.1MHz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성서 공동체 FM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팟빵에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 모두 가능합니다. 일부 코너는 당신의 감성일기입니다. 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고요. 2부는 토크 인문향기 코너로 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생활 인문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출연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MC 전진아입니다. 낭송가 안자숙입니다. 인문활동가 박준영입니다. 책 읽는 박규철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손서연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감성 충만 라디오 시인보호구역 시작합니다. 일부 당신의 감성일기 코너입니다. 일부에서는 최근 10년 내에 발표된 시 작품을 읽어보고 각자의 감성을 담아서 느낌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작품은요. 시인보호구역 페이스북 페이지 시인보호구역 네이버 밴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폰을 꺼내셔서 같이 보면서 들으시면 더 좋겠죠. 오늘의 작품은 이승희의 돌멩이를 쥐고입니다. 오늘은 박준영 씨께 낭독을 부탁드릴게요. 돌멩이를 쥐고 둥근 돌이 싫습니다. 그 둥글다는 게 그 순딩이 같은 모습이 죽이고 싶도록 싫었습니다. 깨뜨려 버리고서야 알았습니다. 둥근 돌 속에 감추어진 그 각진 세월이 파랗게 날 세우고 있던 것을. 무덤 같기만 하던 그 속에 정말로 살아있던 것은 시뻘건 불을 피워 올리고도
남을 분노라는 것을. 둥근 것들은 다 그렇게 제 속으로만 날카로운 각을 세우나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승희 작가님에 대해서 박규철 씨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승희 작가는 1965년 경북 상주에서 출생했고요. 97년에 시와 사람의 집에 오니 집이 없다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풀과 함께가 당선되었고요. 시집으로 저녁을 굶은다를 본 적이 있다가 2006년에 창비에서 나왔고 거짓말처럼 맨드라미 가가 2012년에 문학동네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럼 이 시는 저녁을 굶은 달을 본 적이 있다라는 시집에 실린 시라고 하는데 저녁을 굶은 달이라는 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이 시의 감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녁을 굶고 달을 본다는 게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이제 저녁을 굶은 달이란 것은 즉 실제로는 내가 달을 보지만은 달을 보는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비가 오는 게 눈물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그 눈물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그 감정이 눈물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비가 눈물인 거지 비는 원래 중립적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달도 원래 달도 원래 중립적인 소재인데 그걸 보는 사람이 내가 저녁을 굶고 밤을 지새우는 마음으로 달을 보니까 저녁을 굶은 달을 봤다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혼자서 저녁도 못 챙겨 먹고 밤늦게 쓸쓸히 달을 보는 상황이 현대인은 많을 수도 있어요. 뭐 야근이라든가 혹은 개인적인 특별한 상황은 현대인이 아니라도 많았지만 뭐 이별 뭐 등등의 이유로 즉 사람이 마음의 여유와 생활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 생활의 여유,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의 쓸쓸한 이야기를 담아낸 시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돌멩이를 쥐고 이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 먼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눈치 보신 싸움하시는. 아닙니다. 네. 일단 그 아까 제목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저녁을 굶은 달을 본 적이 있다라는 문장에서 그 달을 수식하는 저녁을 굶은 달이라는 표현에 조금 이 중점을 두고 처음에 읽었는데 방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저녁을 굶은 달을 본 적까지 의미 단위를 잘라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돌멩이를 쥐고라는 시의 표현적인 측면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그 둥근 돌이 싫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그 깨뜨려 버리고서야라는 표현이나 또 그 각진 세월이나 뭐 파랗게 날 세우고 있다라든지 또 무덤 같기만 하던 그 속이라든지 또 시뻘건 불이라든지 이런 그 뭔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대상들을 굉장히 좀 시각적이고 때로는 시각적이고 때로는 좀 구체적인 행동이랄까요? 좀 그런 표현들로 굉장히 좀 자극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뭔가 이 잘 말이 너무 네 그렇죠.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좀 감각적으로 잘 표현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총 2연의 구성인데 그 마지막 연인 이 2연을 보면 그 둥근 것들은 다 그렇게 제 속으로만 날카로운 각을 세우나 봅니다라고 하면서 뭔가 이 해결되지 않은 뭔가 그렇죠. 그 또 제목이 또 돌멩이를 그러한 뭔가 한이라든지 뭔가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그 돌멩이를 쥐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뭔가 그런 네, 말문이 막히신 것 같은데 정말 적절한 지적 이야기를 잘 해줬어요. 시를 읽을 때 이렇게 시어 하나하나를 살려서 읽는 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특히 무덤 같기만 하던 그 속, 결국은 사람 마음이 무덤 같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살아있는 시뻘건 불이라는 분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시어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 읽는 게 시를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사실은 소설이나 산문 읽듯이 읽는 게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입니다. 시는 한 편 한 편이 완성된 작품이기 때문에 그 한 편이 수필 한 편과 단편 소설 한 편과 맞먹는 감정과 철학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시를 읽을 때 표면적으로 글을 읽고 어렵다고 해서 너무 어려워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시를 한 편 읽을 때 수필이나 단편 소설 한 편 읽는 정도의 시간을 두고 그 말을 곱씹어보고 묵상하고 다시 마음속에 자기 삶과 결합해보면서 읽는 지도를 하는가. 정말 천천히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준영 씨가 여기서 시어 하나하나를 짚으면서 저녁을 굶은 달 단위가 아니라 본적이라는 경험까지도 엮어서 읽어야 된다라고 고민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같이 읽어보 이런 식으로 같이 읽어보면 좋은 이야기를 하신 거죠. 감사합니다. 이 시는 흐름상으로 즉 시어의 흐름상으로 부드러워서 낭독이나 낭송으로는 별로 적합하지 않지만 현대인의 어떤 일상적인 감정을 되게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준영 씨는 돌멩이를 좀 쥐어 봅니까? 참 말하자면 2박 3일인데 저 또 각진 세월 많습니다. 또 새파랗게 날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되게 둥글둥글 하시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 스스로도. 이 돌멩이를 쥔다는 게 주먹을 꽉 쥐어봐요. 주먹을 꽉 쥐어보면 이 주먹이 돌멩이 같잖아요. 즉, 네. 화가 끌어올 때 꽉 주먹이 쥐어지는 걸 제목 돌멩이를 쥔다라는 상황으로 표현한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꽉 주먹이 꽉 쥐어질 정도로 마음이 욱하고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는 순간에 느껴지는 이야기들. 그 무덤 같은 껌껌한 마음속에 피어오른 불길.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는데요. 한자로 을이라는 글자가 있거든요. 을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겼어요. 보면. 네. 그런데 갑이라는 글자는 어때요? 네모나고 딱딱하고 심지어 사람을 찌를 수 있게 침도 뾰족하게 나와 있죠. 그걸 봤을 때 갑골문을 쓰신 분들이 정말 지혜롭다. 어떻게 4,000년 후의 일을 이렇게 아시고 갑과 을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우리들은 항상 둥글둥글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렇죠. 둥글둥글하게 살아야 성공한다. 둥글둥글하게 살아야 잘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성공하지 못해서 잘 되지 못해서 둥글둥글하게 사는 거예요. 둥글둥글해야 성공하는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약간 갑과 을의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왜 이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는 을이었다가 어떨 때는 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어떨 때는 갑의 위치에 있다가도 어떨 때는 또 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는데 그럴 때 제 스스로가 좀 일관된 스탠스를 취할 수 있고 뭔가 그런 또 내적인 뭔가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화를 좀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갑에게 받을 때는 한마디도 못하다가 자기보다 좀 을이다 맞아요. 싶으면은 거기에 화를 다 뿜어내는데 네, 강약 약강. 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더 이상 갑질을 할 데가 없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화를 내냐면은 자기 자신에게 분노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 현대인들이 굉장히 그 우울증이 증가하고 또 화병이 증가하는 것은 결국은 건강하게 화를 내지 못하는 어떤 문화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한 10년쯤 전인가요? 그 제가 학창 시절 때로 기억을 하는데 왜 그 틱나탄 스님의 화라는 책도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진짜 그 화를 내는 방법이나 화를 다스리는 방법뿐만이 아니고 흔히 이제 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내 속에 있는 화를 어떻게 다스릴 거냐에 좀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는데 거기서는 이제 건강하게 화를 내라는 뉘앙스의 또 단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뭔가 표출하면서 다스려야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다스리게 된다라는 좀 그런 또 메시지가 있는 책이 또 있습니다. 이게 네. 틱나탄 스님의 화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 실천하면 화가 쌓여요. 화를 돌봐라, 화를 보살펴라, 주변 사람에게 공격성을 표출하지 마라 다 따라 했더니
화를 보내라는 안 되고 화가 음. 정리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사성 폐기물이 처리 안 되듯이 다 콘크리트에 꽁꽁 담아갖고 지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걸로. 책을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이래서 네. 일단 말만 안 되면 돼. 목차만 읽으면 안 실천해서. 됩니다. 또 근데 진짜 그 화를 보내는 게 진짜 내는 게 진짜 어려워요. 어때요? 화를 좀 냅니까, 소연 씨는? 저는 필요하면 내죠. 어떻게 내는데요? 어, 소연 씨 저- 화낼 줄도 아나? 잘 내요. 저는 보통 그 이제 아까 강약약강 스탠스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통 그 이제 형들하고 일을 할 때 저를 생각해 보면 밑에 동생들하고 일할 때보다 형들이랑 일을 할 때 좀 더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강강약약 스타일.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한 스타일. 요즘은 형이 약해요. 동생들 만나기 힘들기 때문에. 맞아요. 예, 저는 할 말은 좀 해야 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처음부터 맞아요. 물론 화를 내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말을 진짜 못 알아먹는다 싶고 이제 같은 말을 여러 번 해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죠. 큰 싸움 나면 어떡해요? 내가 잘못했다. 큰 싸움까지 난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또 이런 얘기에서 또 이렇게 20대의 이야기들보다 또 저는 그 선생님의 말씀을 또 듣고 싶은 게 이게 살아갔던 세대나 환경이나 분위기가 좀 달랐잖아요. 사회적인 분위기나. 그래서 좀 그런 선생님은 어떠셨는지. 아, 저는 그러니까 이 상황들이 화를 내도 나를 받아들여지는 데는 내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참고, 그러니까 화를 처음부터 낼 수는 없잖아요. 이런 유대 관계에서. 그래도 참고 정립을 하다가 어느 날 그 무리에서 나와버려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절을 못 고치잖아. 그러면서 저는 약간 소극적인 방어죠. 그러니까 그 대신 마지막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황당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야지만 제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게 정립되었던 게 이렇게 왜 임계치라고 하잖아요. 그 더 이상을 하면 그 사람 볼 때마다 화가 나니까 그 사람들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인간관계가 굉장히 좁고 깊습니다. 아, 말을 다 하고 나오시는군요. 예. 저는 뒤뒤를 생각해서 그냥 나오기 때문에 화를 거기 놓고 나와야 되는데 다 들고 나오네요. 아니 어차피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볼 사람들은 봐지고 그렇게 화가 쌓였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의해서 찾으면 모르겠지만 제가 그 사람들 찾을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거기다 이렇게 풀어놓고 방사시켜놓고 저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일면으로 남은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을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이 확대되는 거를 확대 재생산은 안 되잖아요. 예. 준영 씨, 근데 어깨가 좁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 바닥이 좁다. 어때요? 이 바닥이 좁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드릴 말씀은 많지만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 선생님 말씀에 좀 공감을 했던 게 그 소극적이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셨지만 소극적이지만 뭔가 주체적으로 떠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소극적이고 적극적이다 하더라도 뭔가 수동적으로 남에 의해서 뭔가가 이게 제가 뭐 아웃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상황까지 이제 안 가시고 주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리시니까 인간관계에 조금 그게 있지 않나,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근데 해봤습니다. 제가 선수 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 남녀 관계에 있어서 내가 찼다 하면서 먼저 이런 돌멩이를 쥐고하고 비슷한 감성으로 래퍼들도 이런 이야기를 요즘 노래로 내던데 그 이병재 같은 경우에 이병재 그러니까 빈첸이라고 하죠. 네. 빈첸 이병재 같은 경우에 타치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 돈을 벌지 못하고 자기가 랩을 시작했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온 탓 때문에 전부 모든 게 이렇게 됐다는 자책하는 식의 어떤 노래가 나와서 음원 1위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우원재라는 래퍼도 이와 같은 소재로 어떤 자신의 우울 혹은 20대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어떤 현대적 우울감을 되게 깊게 진하게 이야기를 하는 노래들이 있어서 시에서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편적으로
많이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이런 그 이야기는 저희 우리나라 사회에서 진짜 흔하게 볼 수 있는 감정인 것 같아요. 뭐 지금에야 좀 많이 이제 변화해가지고 뭐 아까 얘기한 그 화라는 책부터 시작해서 많은 자기 개발서에서 이제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그런 거를 이제 그 담아두지 말고 내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뭐 많이 살진 않았지만 그 옛날만 하더라도 그렇죠. 네, 참아라. 네, 옛날. 참는 게 네. 제일 막내가 옛날 얘기. 지금도 참는 게 미덕이에요. 예, 참는 게 미덕이다 이런 맞아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고 뭐 직장이든 어디서든 이제 자기가 이제 몸담아야 할 사회에서 뭐 트러블을 만들기 싫다는 그런 인식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요즘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도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 돌멩이를 지고를 읽으면서 그 이 돌멩이를 쥐는 그 주체가 본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자기 연민의 감정이 조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자기 연민이라는 그 용어가 저도 이제 최근에 마서 누스바움의 감정의 격동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연민의 감정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심화를 해서 자기 연민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그 우울증의 전조 현상이나 좀 이게 심하면 약간 우울증이 되고 또 다른 방향으로 심해지면 좀 나르시시즘이 되는 약간 이 자기 과시나 자기애가 애로 발현이 되거나 아니면은 하염없이 낮아지거나 하염없이 높아지는 자기애가 저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이 다중 네 그래서 그 자기 연민의 감정이 어느 정도 수준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거든요. 그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 시를 보면서도 딱 그 뭔가 여기서 딱 그치는 그 감정선이 가장 뭔가 적절함에서 딱 끊지 않았나 이 작가가.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 뭔가에 대한 뭔가 분노의 표출이라든지 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하거나 모자랐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그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조금 염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조금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연민의 어떤 시간이 없으면 그렇죠. 우울증이나 과도한 나르시시즘으로 빠질 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자기 연민이 심하면 심하면. 네네. 그러니까 이 시를 읽는 독자들이 자기 연민을 가지는 것들은 굉장히 제가 뭔가 이렇게 권유를 하는 방향이지만 방향이지만 그게 너무 심하거나 너무 부족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 부족한 경우에 어떻게 우울증에 된다고?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심하면? 하염없이 자기애가 낮아지는 거예요. 심하면 자기애가 나르시시즘. 완전 높아지는 거죠. 둘 다 있으면 다중이. 네. 뭐 저 읽고 조금 그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게 사실 이 시가 적당하게 끊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뭔가 읽었을 때 처음에는 사실 이게 해소가 안 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둥근 것들이 그냥 속으로 날카로운 각을 세우고 있다. 그냥 그 사실만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뭐랄까요? 자기가 진짜 그렇게 속으로 세우고 있던 것들을 해소하지는 못한 느낌이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그 사실을 이제 깨달았다는 부분에서 뭔가 좀 스스로 해소를 했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적당하게 그런 부분을 잘 맞춘 시라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과잉 없이 박수 칠 때 떠난 느낌이죠. 네. 요즘 나오는 시들은 대체로 감정이 되게 과잉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이제 현대인의 일반적인 어떤 정서적 문제를 개인화해서 정확하게 끊고 넘어간 게 깔끔한 맛이 있죠.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나면 그 감정들이 조금 해소되는 것 같거든요. 이 시에서도 그런 얘기를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카타르시스의 힘이죠. 시를 통해서 또 그 네. 시를 읽으면 기분이 좀 개운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잘 읽은 시 한 편이 잘 읽은 소설 한 편과 같은 정서적 효과를 주는데요. 그래서 천천히 읽으라고 권하시는 겁니다. 네. 펜도 내가 모르는 사람의 시를 일부러 추정할 필요는 없어요. 시 자체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높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다른 예술 장르에 비해서 좀 높게 보는 경향인데 그럴 필요는 없고 취향 따라서 시인을 찾아가시면 되는데 다만 읽을 때 이제 텍스트 글이라고 해서 다른 이제 산문 글처럼 후두두 읽지 마시라. 하나하나 단어의 의미를 새겨가면서 읽으시면은 어렵다는 게 조금은 해소가 될 것이다. 그걸 해석하듯이 읽는다기보다 내 인생에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하면서 읽는 게 좋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문학에 뭐 여러 갈래가 있잖아요. 그 갈래별 특성에 맞게 읽으면 또 그게 더 되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참는 게 미덕이다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말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하면서 참아왔지만 이제는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최규석의 지금은 없는 이야기라는 책과 그리고 작가님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이 제목이 굉장히 저는 와닿았거든요. 네, 이 책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부를 마치고 잠시 음악 들으면서 쉬어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실 음악은 심규선의 5월의 당신은입니다. 안녕하세요. 2부 토크 인문향기 시간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요, 지역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문학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문화 행사, 강연, 좋은 공간, 출판물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어떤 문화 활동들을 해 오셨는지 먼저 박준영 씨께서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에 2019 대구 올해의 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혹시 올해의 책이라는 시스템을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잘 모르시던데 네. 그 올해의 책이라는 그 프로그램은 대구시가 책 읽는 대구 문화 조성을 위해서 2016년부터 매년 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구 올해의 책을 선정해서 같은 책을 읽고 토론함으로써 정서적 일체감을 공유하는 독서 생활화 운동입니다. 2016년부터 시작되었고 2019년 올해부터는 작년과 달리 도서 추천단과 시민 투표 과정이 추가되어서 선정 과정에 더욱 공정성을 가하였다고 이제 공표하고 있는데요. 특히 시민들이 직접 도서를 투표할 수 있는 시민 투표 단계를 통해서 그 교보문고 또 중앙로 일대 뭐 몇 곳에 그 투표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 실제 투표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정 도서는 총 10권인데 그 어린이 도서 3권, 청소년 도서 2권, 성인 도서 5권으로 철학, 역사, 인문교양, 문학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 그 성인의 5편만 제목과 작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먼저 인문 철학 분야의 최인철 작가님의 굿 라이프라는 그리고 정만진 선생님의 대구 독립운동 유적 100곳 답사 여행 그리고 정재승 작가님의 12발자국 문유석 작가님의 쾌락 독서 김동식 작가님의 회색 인간 이렇게 5권이 각 분야 인문 철학, 역사, 인문 교양, 인문 독서, 문학으로 이렇게 총 5권이 성인 추천 도서로 이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나 대구 시민분들께서는 이 도서들을 통해서 독서 문화 생활화 운동에 적극 동참하셔가지고 독서 문화가 많이 이제 보급될 수 있도록 네, 책 많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정된 책 중에서 읽으신 게 있나요? 저는 그 여기 문유석 작가님이 전직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전 여기 쾌락 독서라는 책 전에 한참 이슈가 되었던 그 책 제목이 뭐죠?
네, 그 책을 굉장히 뭔가 그 법조인의 시각에서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메시지를 준다라는 그 제목이 기억이 그 개인주의자 선언. 맞아요. 아. 개인주의자. 네, 맞아요. 네, 그게 굉장히 그 왜 최근에 뭔가 트렌디한 그런 약간 사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무거운데 좀 네. 최근에 굉장히 트렌디한 이 20대 30대들의 그렇죠. 정서들을 조금 잘 반영하신 문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책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읽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선정돼 있는 곳 중에서는 이제 제가 좀 평소에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이제 문학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 분야이기 때문에 그 정만진 작가님의 대구 독립운동 유적 100곳 답사 여행이라고 해서 요 책이 조금 이제 읽어보고 싶은 책으로 5권 다 읽어보고 싶지만 한 권을 꼽으라면 이 책을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뭐 다른 분들은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독립유적 100곳 답사 여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고등학교에 그 멘토링 수업을 나가는데 거기서 지금 활용할 계획이 있거든요. 네. 올해가 또 3.1 운동 100주년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주제를 좀 이제 독립운동을 주제로 이제 멘토링에 좀 엮어가지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구시청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 독립유적 100곳이 지도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구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는 거죠. 네, 대구시청 홈페이지에 그 지도 그 메뉴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다양한 지도들이 있어요. 그 네. 뭐 문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지도도 있고, 예, 네. 그럼 혹시 거기에 문학 지도라는 것도 있나요? 문학 지도? 문학 지도 그건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작가가 있고 뭐 이제 작고하신 분은 살았던 곳이나 이렇게 현재 살고 계신 분은 어디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가나, 12동산이라든지 네네, 생가나 그 문학관, 문학지도 사업도 이렇게 해줘 다른 곳에 가니까 그게 있던데 네, 굉장히 맞습니다. 인상 깊더라고요. 네. 네. 그것만 이제 그것만 따로 해가지고 문화 지도는 못 본 것 같고요. 네, 대구는 아직 없습니다. 네. 그냥 전주랑 그 강원도 일대에는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뭐 여력이 되면 우리끼리 프로젝트 팀으로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그 아까 그 손소윤 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네. 고등학교에 멘토링을 한다라는 게 저는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요즘에는 왜 이 강의식 교육이라든지 박규철 쌤께서도 이렇게 그쪽으로 공부 많이 하셨겠지만 그런 왜 교육이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렇잖아요. 왜 교실에서 칠판에 그렇죠. 그 판서 뺏겨 적어라 밑줄 거라, 예, 네. 강의식 주입식 뭐 이런 식이었는데 아. 최근에는 뭐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든지 그 손소연 쌤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뭔가 그 꿈창작 캠퍼스라든지 대학 연계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돼 있고, 또 근 한 10년 전, 20년 전부터 이 왜 존 듀이의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직접 체험을 하게 교육 과정을 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약간 지역의 문화 콘텐츠라든지, 이게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라서 문화 콘텐츠라든지 약간 지역의 그런 역사적인 콘텐츠도 문화 콘텐츠에 직접 탐방을 해보고 학생들이 체득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금 더 물론 다른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좀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좀 다양한 경험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네. 그 지금의 교육 같은 경우에 그게 뭐가 교육이냐 공부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보면은 공부 같지 않은 공부거든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배워야지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과거의 공부는 라면을 끓이자 하면은 라면의 성분 분석하고 라면 스프 양 분석하고 라면 물 넣는 것부터 순서가 다 외워요. 라면의 종류 맞습니다. 다 외우고 라면에 들어가는 양 그램수 물질 다 외우고 라면 스프 물질 다 외워가지고 그게 어떤 맛을 내는지 다 공부한 다음에, 그래서 물을 끓이면은 라면을 넣고 이걸 다 절차를 외웠는데 라면 끓이려고 하면 맛이 없어요.
아 맞아요. 근데 지금의 교육은 그런 적절한 것들을 비유. 가르치지 않고 바로 자 라면을 끓일 때는 물부터 붓는다 이것부터 직접 시켜보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은 라면의 성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라면은 잘 끓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식의 양보다 지식의 활용법이 더 중요하다는 게 중시가 되어서 지금은 이제 체험학습이라든가 하나의 지식이라도 내가 직접 써먹을 수 있도록 많이 실습하는 게 강조가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그 성과가 드러나냐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대학 교육에 있어서 어떤 학생들의 어떤 연구 역량이 혹은 활동 수행 역량이 혹은 실제 기업에 갔을 때 그 전 세대와 이후 세대의 어떤 프로젝트 수행 역량이 맞습니다. 달라지는 거죠. 즉 지식 자체로 봤을 때는 전 세대의 교육을 주입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설명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프로젝트 팀 활동을 시켜보면은 누가 더 일을 잘하는가에서 봤을 때는 현재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직접 체험하는 거는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책 소개를 하다가 이까지 왔죠. 네. 이 책을 읽고 싶은데 무엇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요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박규철 씨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저는 지난 4월 27일, 28일 토일에 이제 시인 보호구역에서 촉촉한 특강 네. 하는 걸 참석했고요. 또 류시와 시인 신작 사인회에 네. 갔다 왔어요. 그 촉촉한 특강에서는 이번에 대구에 유명한 그 시인이시자 또 평론가인 김용락 선생님 특강이 있었는데요. 그 김용락 선생님이 지금은 이제 대구에서 많은 문화분권 활동과 그 다음에 그 한국작가회의 대구지회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그 국제문화교류원의 원장으로 지금 재직하시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어떤 한류 문화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셨고 또 그 세계의 많은 독서가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샤넬의 대표가 장서가 20만 권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8만 권 그리고 그 김용락 선생님 본인도 2만 권 정도의 장서를 가지고 계시다는데 천재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많은 책을 읽으면서 그 지식이 결합될 때 나오는 영감이 어떤 새로움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학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번에 신작 시집이 나온다고 해서 그 시집이 이제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도 특히 그 한류가 전파되는 나라가 사실은 이제 우리보다 문화적으로 선진하다는 나라들은 일부 이제 매니아층에서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약간 문화적인 공급이 필요한 곳에 오히려 그게 더 많이 빨리 전파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라든가 몽골이라든가 중앙아시아 지역의 어떤 한류 전파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그 지역의 사람을 만나보고 건물을 보고 한 감상을 또 출국하고 입국한 비행기 안에서 옮긴 시집을 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이제 권정생 선생님이 일본의 오사카가 아니고 그 아동문학과. 네, 그쪽에서 일본에 태어나셨는데 그 생가도 갔다 오시고 그리고 이제 뭐 몽고에 가서 또 느낀 것 그런 것들을 직접 낭독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 평론가로서 시에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는 쉬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쉽다는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쉽게 스며드는 것을 의미하고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삶에 대한 일부분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걸 말한다라고 해서 난해한 것보다는 마음을 함께하는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뭐 문학상의 이면이라든가 그런 데 대한 오프 더 레코드 이야기를 약간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지역 문화 분권에 있어서 인재가 그러니까 문화적 역량을 가진 인재가 스스로 먼저 생기고 그게 이제 컨텐츠가 생기면서 관에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대응 투자가 함께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지역 문화가 견인돼야 된다 하면서 지역의 문화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자신만의 컨텐츠를 갖춰서 지역 사람들의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당부하셨습니다. 네, 저는 그 김용락 씨님을
2018년 8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대경문화예술 포럼에서 주최한 시민대학에서 처음 뵀는데 2회 때도 이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 하셨어요. 네, 맞죠. 그 줄에 맞추셨다고. 아. 네, 그때 그 주제가 그거였어요. 그 문화분권 시대를 네.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그 근간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한 도시 재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강연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뭔가 제가 필기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그 문화예술을 근간으로 한 도시 재생. 그러니까 제가 문화 쪽에 일을 계속 이제 하고 싶어 하고 하니까 네 그쪽에서 이제 그런 그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한 도시 재생 분야에서 과연 청년들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손세훈 선생님과 이제 함께 또 팀을 꾸려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나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네 참 그 김용락 시인님은 시인이시기도 하지만 뭔가 그런 행정가로서 뭔가 많은 이제 영감을 주시는 분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저도 뭐 이제 대구 사람들이 서울까지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저 박규철만 만나러 와도 서울까지 안 가도 되는 그런 그렇죠. 컨텐츠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네. 또 류시화 시인이 왔어요. 네. 대구에 이제 이번에 신작 작품인 좋은지 나쁜지. 네,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네. 출간하셔서 오셨는데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사인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네. 그 와. 한 200명 정도가 오셨어요. 대구에서도. 그런데 이게 그 5시간 동안 조금도 쉬지 않으시고 강연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를 들고 대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신에 그 사인하러 받으러 오신 그 독자분들과 일일이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걸어주시고 약간의 대화를 하고 사진도 같이 찍고 그러면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잘 읽어달라고 당부를 하면서 거기 온 사람을 하나하나 챙기시다 보니까 5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다 그 자리에서 또 그 책을 옆에서 읽으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또 그걸 기다리면서 한 분도 안 가시고 시인과 다 소통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네. 이게 문화의 힘도 느꼈지만 또 이 문화를 한다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류시화 시인님이라고 하면 그 작품 활동 하시다가 중간에 구도의 길을 떠났다라는 언론 보도를 봤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약 한 7, 8년 정도의 기간을 작품 절필을 하시고 이렇게 구도의 길을 떠나 어디로 가셨는지 어떤 걸 배우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말씀이 없으셨죠? 인도에 가 계신 건 되게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인도에 가서 이렇게 그 아들하고 인도 가서 이렇게 겐지스 강 근처에 있는 그 힌두교 스승들한테 그 이제 지혜를 전수받고 명상과 요가를 하시고 또 이제 미국에도 잠시 계셨는데 또 가끔 국내에 입국하셔서 그 선불교 관련된 네. 어떤 참선도 하시고 또 예전에 그 법정선 스님이 엄청난 팬이라서 그 법정스님 계실 때 법회를 할 때마다 또 외국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시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그 법회에 참석하고 같이 이제 차도 마시고 한 이야기를 김용락 선생님 해주셨어요. 네. 깜짝이야. 아는 건 아니고 들었어요. 네,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었나 봅니다. 이런 얘기들 시인보호구역의 촉촉한 특각에서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달 있다고 하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이제 잠깐 쉬어가는 타임 가질게요. 언니네 이발관에 홀로 있는 사람들 음악 듣겠습니다. 네, 드디어 저희 마지막 코너죠. 이번 달의 지역 인문학 행사 및 뉴스를 챙겨보는 시간입니다. 박준영 씨. 네, 박준영입니다.
네, 그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인문학 행사는요. 그 대구 시민대학 특별과정 청년 인문학이라는 소주제로 열리는 그 강연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5월과 6월 2달 동안 매주 수요일 19시부터 21시까지 대구 시민행복센터 2층 상상홀에서 열리는데요. 그 혹시 여기 어딘 줄 아십니까? 네. 네, 여기 네, 여기 그 중앙로에 옛날에 그 민들레 영토. 네, 아, 민토. 네, 거기 저 요즘에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거기 이제 그 그 뭐야, 민들레 대우광역시 영토가 백악기에 있었어요? 언제 있었어요? 선생님 네. 편집. 맞습니다. 그만큼 오래됐다는 얘긴데 네. 그 거기 이제 대우광역시 청년센터와 또 여기 이 어떤 여러 가지 기관들이 그 단체들이 거기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5월 10일 17일에는 그 시간과 공간 연구소의 이사로 계시는 권상구 쌤께서 그 장소의 영혼과 대구 근대골목이라는 주제로 10일과 17일, 5월 10일과 17일에 두 번 강연을 해주시고 그리고 24일과 31일에는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이시자 소설가이신 오철환 선생님께서 대구는 살아있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6월에는 매주 수요일 역시 매주 수요일 19시부터 그 청년 IT 기업 대표님 또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대표님 국악밴드의 대표님 또 외식 인큐베이팅 그룹 JB 스퀘어라는 곳의 대표님 이렇게 한 주에 한 분씩 여기 특강을 준비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모집 대상으로는 청년 등 시민 누구나 무료로 하실 수가 있고 또 대구.go.kr로 들어가셔서 그 신청을 무료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못 하셔도 그냥 네. 참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네. 청년센터가 민들레 영토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아카데미 극장에서 중앙파출소 가는 사이에 있죠. 네. 그 아카데미 극장 옆에 있는 롯데리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 롯데리아 광고는 아니고요. 찾기 쉬우시라고. 네. 그리고 그 꼭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이제 여기 총 8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수요일 날 시간 되시면 한 번 정도는 들어보시면 그 특히 청년분들에게 네. 좋은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대구시의 그 인문학 소식을 하나 더 전달하겠습니다. 네. 2019년 아까 전에 2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대구 올해의 책이 선정이 됐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신 정재승 교수님이죠. 그 카이스트의 교수님으로 네. 계시는 정재승 교수님이자 작가님이 12발자국이라는 책이 올해의 책에 선정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대구광역시청 본관에서 이분을 초청을 해서 특별 강연회를 연다고 합니다. 알쓸 신작으로 유명했죠. 그렇죠. 네. 굉장히 오. 아주 꼭 가고 싶은 강연인데 네. 그 12발자국이라는 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1시는 5월 15일 공교롭게도 스승의 날입니다. 그 수요일 16시부터 대구광역시청 본관 대회의실 10층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데 4월 29일부터 이미 예약을 받고 있고요. 그 대구 통합 예약이라는 사이트에서 선착순으로 지금 예약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즉시 한번 그 네. 로그인을 즉시. 즉시 사전 예약을 하시는 것이 좋으실 듯 싶습니다. 즉시라고 할까 홈쇼핑 기분이 나네요. 네. 자주 오는 찬스가 아닙니다. 자주 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5월, 6월 날씨도 좋은데 볼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강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은요. 손서윤 씨. 아, 네. 저도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나왔는데요. 그 엊그제 시작한 그 컬러풀 페스티벌이 네. 어제 끝이 났죠. 이틀간 토요일 이틀간 진행이 됐는데 이후에 이제 동성로 축제도 있습니다. 그 컬러풀 페스티벌이 아니고 이제
동성로 축제가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데요. 동성로 일대에서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거든요. 뭐 국가대표 바텐더 선발전도 하기도 하고요.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예. 바텐더 관심 있으시고. 음주 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니 굉장히 맥주 마시기 대회도 있습니다. 아하. 이게 10일 금요일에 오후 3시에 한다고 하네요. 아. 맥주 마시기 대회. 오후 낮술인데요. 시간 딱인데. 딱이라고요? 딱입니다. 옛말에 또 부모친지도 못 알아본다. 네. 저도 그 말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그 다음 날에도 2시에 오. 맥주 마시기 대회. 야, 이 운영팀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다들 맥주 네. 마시기 대회에만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됐네요. 바텐더 선발 대회. 네, 뭐 어쨌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한번 시간 되시면은 시내에 오셔가지고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들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봐야겠죠. 아쉽게도 저희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자분들이 하니까 되게 듣기 싫네요. 약간 남고 같은 느낌 좀 나는데. 혐오 발언 멈춰주세요. 늑대 왔다 갔어요. 네, 빨리 맞춰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감사 인사는 드려야겠죠. 이번 주에도 재미있게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라디오 시인보호구역은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FM 주파수 89.1MHz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성서 공동체 FM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팟빵에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달의 시가 시인보호구역 페이스북 페이지와 시인보호구역 네이버 밴드에 업데이트되고 있으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신청곡도 받고 있습니다. 신청곡 올려주시면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시인보호구역 MC 전진아, 낭송가 안자숙, 인문활동가 박준형, 책 읽는 박규철. 아무것도 모르는 손서윤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 없지만 노래 들으면서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